오늘 할 내용은 미션 리퀘어먼트하고 오너스 리퀘어먼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미션이 뭐냐? 우리가 무슨 시스템을 만들 때 그게 뭐 하는 시스템이냐에 관한 겁니다. 예를 들면 유조선, 탱커, 이 뭐 하는 배입니까? 당연히 기름을 나르는 배입니다. 드릴십, 드릴링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드릴링을 하는 배입니다. 배를 그렇게 부르는 혹은 무슨 자켓 스트럭처, 자켓 플랫폼 다 드릴링하고 뭐 그런 거죠. FPSO 생산하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오프로딩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죠. 그 기능, 그 미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기능을 하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테크니컬리 그거를 정의하는 게 미션 리퀘어먼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미션 리퀘어먼트가 완전히 순수하게 펑셔널한 것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상선이기 때문에 드릴링을 할 수 있지만 뭐 드릴 하나에 뭐 50만 불의 비용을 들일 수 있게 드릴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 조건이 굉장히 약한 섹션이 있는데 디펜스 쪽이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자면, 예를 들면 바다바닥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데 커머셜리 의미가 있는 방법만 대라 그러면 그 방법들의 개수가 확 줄어들 거거든요. 예. 그런 커머셜 이슈를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거를 왜 정의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차 갖고 계신 분, 예, 본인이 직접 차를 샀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주셨어요? 예, 초이스가 없었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돈을 갖고 있고 차를 살 생각이 있으면 차를 이제 고를 거 아닙니까? 무슨 차를 살까? 예,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하죠?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돈의 범위랑 이런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2천만 원이 있을 때랑 1천만 원이 있을 때랑 5천만 원이 있을 때랑 뭐 몇 억이 있을 때랑, 하여튼 자기 예산 그런 게 이제 대략 잡히고 있고, 근데 그와 더불어 좀 상세하게는 내가 1년에 유지비를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뭐 그런 거를 스스로 이제 한번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커머셜 이슈를 알게 모르게 고려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내가 이 차를 뭐에다 쓸까? 일반적으로 출퇴근용으로 주로 쓰고 뭐 주말에 가족들이랑 놀러 간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그렇게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 갖고 택시 영업을 해서 돈을 벌 거다, 이런 것도 있고, 공항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나는 무조건 스트레스 해소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할 거다, 무조건 재미로, 혹은 주말마다 용인에 가서 서킷을 돌 거다, 이 차로, 뭐 이렇게 목적이 대충 있을 거예요. 모든 거를 다 하겠다, 요거는 좀 거시기 합니다. 예. 예, 그런 거를 고려한 다음에 이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제품이 대충 어떤 거냐를 이제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제품의 카탈로그를 아마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카탈로그 조사하고 거기 있는 모델 중에서 나의 합당한 모델을 고르기 시작하겠죠. 다행스러운 거는 자동차 같이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애들은 이렇게 섹션이 정해져 있어요. 기아차에 가도 K5가 있고, 현대차에 가면 소나타가 있고, 혼다에 가면 어코드가 있고, 이게 패밀리 세단이라는 그룹이에요. 그죠? 로드스터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죠? 2인승에 이제 달리기 위한 차가 있고, 뭐 이렇게 미니밴이라고 가족 이렇게 섹션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의 목적, 미션이랑 맞는 놈을 탁 고르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벌써 대부분의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만들어 놨다고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뭐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결제를 하는데 일시불로 살 수도 있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가죠. 그 다음에 보험을 들고 자가 운전자냐 운전수를 고용할 거냐 이런 거에 또 다르고 뭐 이렇게 해서 차를 사게 되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런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문 생산을 하고 주문해서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는 그 차주, 우리말로 하면 선주들을 다 고려해서 예를 들면 패밀리 세단 같은 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수백만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거를 구현하려면 어떤 거야 돼야 되냐, 그거를 다 조사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선주마다 요구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주가 내가 필요로 한 게 뭔지를 깨알같이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려면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자, 여성균 씨, 드림카가 뭐죠? 여성균 씨의 드림카? 예, 로드스터네. 예, 그게 그 백밀러로 후진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래도 좋아? 예, 왜냐하면 여성균 씨의 미션 리ኳ이어먼트에는 그게 하등의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황당한 연비를 갖고 있어요. 그래도 좋아? 좋거든. 왜냐면 여승규 씨의 미션 리콰이어먼트 우리가 대충 짐작하듯이 그거에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죠? 예. 추봉식 씨는 지금 몰고 있는 자동차가 뭐죠? 라세티예요. 라세티가 이 람보르기니 뭐 가야르도의 연비를 갖고 있다면 그건 탈 가치가 없잖아요. 예. 미션 리콰이어먼트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라세티 연비가 어떻게 나오죠? 예, 그게 소나타 연비가 비교하면 살짝 높죠? 예. 근데 소나타보다 연비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좋은 차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 미션에 맞춰서 내가 보여줘야 되는 테크니컬 피처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라세티를 모는 그 대중군이 원하는 게 뭔지 있고 거기서 뭐 이코노믹 그것도 있지만 또 기술적인 뭐 이런 것도 다 여하간 중요한 건 미션을 잘못 정의하면 자동차처럼 미리 많은 사람이 정의하지 않고 내가 선주고 미션을 잘못 정의하거나 혹은 이게 중요한데 깜빡해서 하나를 빼먹으면 완전히 황당한 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배를 만들어 파는 오션 시스템을 만들어 파는 거기서는 선주가 요구해주는 미션만 세리스파이 하면 계약서상에 완벽합니다. 이 한두 푼 하는 물건도 아닌데 쓸데없이 옵션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나요. 인터넷 쇼핑에서 봤는데 실물을 받아봤더니 이게 뭐야? 그럼 뭐 10,000원짜리면 뭐 집어 던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막 심지어 수조 원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잘 디파인을 해야 되는 거죠. 크게 두 가지, 테크니컬, 그 다음에 커머셜 그쪽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배를 정의할 때 무슨 화물을 실느냐로 정의를 하죠. 유조선, 컨테이너선, 벌크 캐리어, LNG 캐리어, 카고 타입이 뭐냐, 얼마나 많이 실느냐. 이거는 이제 배들이 주로 캐리어, 마린 트랜스포테이션을 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저걸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기타 프린시플 캐릭터리스틱으로 정의를 가지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고 타입하고 캐파시티는 무슨 소리인지 다 아실 거고, 프린시플 캐릭터리스틱은 배 길이가 이렇게 돼야 된다, 폭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포트 리ኳ어먼트가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추봉식군이 관련 연구를 하는 거라는 생각하는데, 몇 년도부터는 뭐 sak스낙스가 나면 어떤 유럽 항구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배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LNG fuel을 해야 된다는 등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Rules and Regulation. 당연히 이 배는 거의 좀 움직이는 재산이지만 부동산과 비슷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만든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다 한국 국적의 배가 아니고, 그리스 선주가 주문했다고 해서 다 그리스 배가 아니에요. 파나마 뭐 이런 좋은 세제나 룰을 제공하는 나라의 배 깃발을 걸거든요. 플렉이라고 그러는데, 플렉 스테이트. 예, 거기에 룰도 맞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성급 규정도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마린 트랜스포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얼마의 속도로 가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집니다. 자동차만 봐도 그렇죠. 예, 가야르도랑 라세티는 그죠? 맥시멈 스피드가 굉장히 다를 텐데, 맥시멈 말고 순항 스피드가 있어요. 그 걔가 평상시에 오퍼레이션 하는 그 최적 스피드, 그게 뭐냐, 얼마나 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환경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나 오래 수명을 보장해야 되느냐 등등등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앞에 거는 좀 must에 해당하는 거고, 두 가지 거는 may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앞에 거를 정의를 하면 그 만들어주는 측에서, 제조사에서 대안을 갖고 나서 이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이제 우리의 요구가 스페시픽하다면 이거를 대놓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에서 만든 몇몇 마력짜리 엔진을 꼭 실어라, 뭐 바틸라 엔진을 써라, 이런 거 선주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GE에서 나온 발전기를 반드시 실어야 한다, 뭐 이런 거가 있고요. 이게 마린 쪽에서는 굉장히 셉니다. 보수적이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경험한 거 아니면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항법 장치라든가 통신 장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내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사람들이 바꾸지 않고요. 이렇게 막 저 회사의 저 제품을 꼭 실어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동화 장비도 그렇고요. 사람을 얼마나 태울 거니까 어코모데이션을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도 합니다. 여객선, 크루즈십 같은 거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무슨 회사에 무슨 제품 매트리스로 손실에 넣어달라, 이런 거 여객선에서는 아마 지정을 할 겁니다. 헐 스트럭처도 특별하게 여기는 이렇게 해달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도어 세이프티 빔이 나는 안전을 중요하니까 3개로 넣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게 주문 제작이면 2개만 들어가도 안전은 합니다. 필요 없다, 난 3개를 원한다, 다이아를 늘려라,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퀄리티 스탠다드도 마찬가지고요. 메인터넌스 할 때 어떻게 할 내가 계획이니까 오퍼레이션 할 때 이렇게를 만족시켜 달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머셜 리퀘어먼트도 마찬가지거든요. 터니지 어퀴지션 얼터너티브인데, 요거는 자세한 거는 그 교과서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1톤을 내가 이만큼 나를 때 돈이 얼마나 드느냐, 그거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임은 사람한테 하는 건가요? 컨테이너 나를 때도 운임이라고 하나? 이제 운임을 기준으로 모든 거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주문하는 이 시스템으로
내가 원하는 화물을 나를 때 1톤을 나를 때 이 정도 경제성이 나와야 된다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파이낸싱은 내가 차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시불로 하겠습니다. 카드로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겠습니다. 이거 미리 협의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파이낸싱의 경우는 특별히 배 같은 경우는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할 수도 있고요. 나라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배를 한 척을 사는 게 아니라 10척을 한꺼번에 주문을 하고 그렇다고 10척이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2년 후에는 첫 번째 배, 2년 반 후에는 두 번째 배 이런 식으로 스케줄해서 이렇게 해서 선단을 내가 사겠다 그러면 디스카운트를 또 받을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컨트랙트 프라이스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Owner Furnished Equipment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특별히 요 장비는 반드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장비는 오너가 사서 끼워주겠다는 등 그거는 대신 사다 준다는 등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자동차를 커스터마이즈 하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봤어요? 예를 들면 카니발 같은 그 미니밴을 사면 그냥 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카센터로 몰고 가서 의자를 떼요. 그래서 리무진 시트로 바꿔요. 가죽 의자 진동되고 그다음에 바닥에 장판을 깔고 천장에 방음 엠보싱을 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이게 OFE랑 같은 개념인데 그거를 배 같으면 그러니까 카니발 같으면 내가 기아차로부터 산 다음에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지정한 공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한 옵션이고 아예 이건 주문 제작이니까 기아차한테 내가 무슨 제품 의자 이거를 사다 니네 공장에 줄 테니까 니네가 인스톨만 해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줄 테니까 니네가 사서 인스톨 해줘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 요거를 그냥 흘려드리지 마시고 요게 여러분들 이제 팀 프로젝트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하셔야 되는 게 내가 디자인하고 싶은 시스템은 이겁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이거다라고 할 때 나는 유조선을 할 겁니다. 라고 유조선 사진을 띡 보여주면 그것도 괜찮은 거지만 내가 디자인할 시스템은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진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일 경우에 이런 시스템인데 미션이 이런 거고 얘가 만족시켜야 되는 게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거든요. 미션 리퀘어먼트가 시스템을 결정하거든요. 그럴 때 요런 거를 다 이렇게 건드려주면 되게 좋습니다. 물론 유조선을 설계하겠습니다 할 때 있는 거 똑같이 카피하면 안 되니까 유조선인데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왜 새롭냐 미션이 조금 다르거나 오너스 리퀘어먼트가 다르거나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런 거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프로젝트 할 생각하시고 요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미션을 위주로 보면 군용이 있을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고 트랜스포테이션을 제공하는 게 있는데 광의로 보면 서비스에 포함이 되죠. 군함, 해군에서 쓰는 다양한 종류의 배가 다 되겠지만 여기서는 정말 미션이 굉장히 스페시픽하거든요. 그래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경우는 혼다 어코드랑 토요타 캠리랑 미국에 뭐가 있나 패밀리 세단이 GM의 뭐가 있죠? GM의 말리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소나타가 있고 하여튼 나라는 다르고 사는 사람은 좀 다르지만 글로벌 마켓이긴 하지만 대충 원하는 미션이 비슷한 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미국 해군에서 말하는 구축함과 한국 해군이 말하는 구축함과 인도네시아 해군이 말하는 구축함이 동일하냐? 아닙니다.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 해군이 주로 하는 요 동해, 서해, 남해 여기서만 움직이는 애들이랑 미국 해군이 온 세계 바다를 휘젓고 다닐 그 구축함이랑 인도네시아처럼 우리나라랑 다른 바다에서 쓰는 안보 환경이 다른 경우에 쓰는 구축함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군함일 경우에는 배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미션이 막 새로 정해질 수가 있어요. 미션 자체가 구축함인데 막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마린 서비스는 뭐 터그선, 그 다음에 준설선, 쇄빙선, 드릴링쉽, 그 다음에 뭐 FPSO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으나 세부적인 게 다릅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그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설계할 수 없습니다. 마린 트랜스포테이션은 이건 일반적인 우리나라 조선해양공학과에서 주력으로 가리키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운송선, 뭐 유조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LNG선 등등인데, 화물보다는 그 배를 어떻게 경제성에 맞추고 잘 만들고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두고 가리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카고 컨테인먼트 시스템은 앞에서 말한 마린 서비스 쪽 섹션보다는 좀 덜 복잡하나 이게 배달하는 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테크노 이코노믹 피지빌리티가 정확하냐, 좋게 나오느냐 이런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션을 제대로 정의하는 거 이런 쪽으로 보면 좀 가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책에 있는 테이블인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을 커머셜 베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무슨 화물을 얼마 정도의 크기로 나르느냐에 따라서 배를 많이 정의하는데, 일반적으로 통계를 한번 내본 겁니다. 로이드 월드 플릿 스태티스틱스에서 2001년도 자료를 갖고 온 게 책에 있는데, 뭐 드라이 벌크를 다루는 게 뭐 LNG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고 타입별로 배가 어느 정도가 있고 데드웨이트별로 뭐 평균 데드웨이트 뭐 이런 쪽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고 타입이 다르면 배 타입이 다를 수 있다는 거는 뭐 쉽게 이해가 되죠. 부피가 중요한 화물이 있고 무게가 중요한 화물이 있고 그 다음에 빨리 배달해야 되는 화물이 있고 천천히 가도 아무 지장 없는 화물이 있으니까 뭐 이게 달라지는데, 크기는 왜 달라질까요? 크기. 해운회사가 결정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라 그래서 뭐든지 딱딱딱 모아서 한꺼번에 크게 천천히 싣고 가면 제일 경제적이거든요. 그러나 A에서 B 한 점에만 갈 때만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화물의 소스하고 화물의 싱크가 다수 개가 있고요. 얘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만 왕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기서 싣고 여기서 조금 다른 거 싣고 좀 갔다가 여기서 내리고 여기서 다시 싣고 여기서 또 내리고 해서 복잡한 그런 네트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 산업공학과 같은 데서 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면 되게 리니어 프로그래밍으로 푸는데, 그걸 하면 그러니까 전체 네트워크의 코스트를 최소로 하는 운항 플랜이 나와요. 그거에 맞춰서 배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요새 옛날에는 배의 크기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하는 게 이득인 시절에는 속도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근데 요새는 컨테이너선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요.
오히려 크기를 키우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운 환경이 바뀌었거든요. 빨리 가는 것보다 많이 싣고 천천히 가는 게 전체 네트워크상 이득이다 라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그런 배들이 나오는 거죠. 자, principal particular. 배에서 이런 게 있는데 뭐 길이, 폭, 높이, 드래프트, 흘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주요 치수들. 요거를 선주가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 저 항구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 배는 부산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산항에 들어갈 수 있는 배는 드래프트가 12m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러면 설계에서 조건을 걸어야죠. 당연히.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산항에 있는 암벽이 최대 길이가 350m다. 그러면 내배 길이를 400m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야 된다. 근데 그럼 배폭이 제한이 되는 거죠. 제일 제한이 되는 게 배폭이지만 사실 운하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탁 말을 하면 운하가 사실은 폭만 있는 게 아니라 간문도 있고 수심도 있어서 폭도 제한되고 이 드래프트도 제한되고 길이도 제한되고 그 다음에 수면 위로 높이 에어 드래프트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한이 됩니다. 다 제한이 돼요. 근데 가장 심하게 제한되는 게 폭이기 때문에 배폭으로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파나막스 무슨 말이냐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 폭이 32m짜리 배입니다. 그 다음에 뉴 파나막스 이건 뭐냐면 파나마 운하가 어디 있는지는 알죠? 파나마에 있습니다. 파나마가 어디 있는지는 알죠?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곳이죠. 파나마 운하가 그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어요.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뉴 파나막스가 되면 구글에 한번 찾아보세요. 배폭이 확 늘어납니다. 수에즈막스는 그럼 뭐겠습니까? 그렇죠. 아프라막스는 뭐겠습니까? 아프라운하? 아닙니다. 아프라운하라는 건 없습니다. 아프라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한번 찾아보세요. 운하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AFRA라는 게 무슨 약자인데요. 유조선의 크기를 제한하는 무슨 규정이 있어요. 그 크기에 딱 맞는 배를 아프라막스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VS라는 말을 썼어요. 말라카막스라는 배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싱가포르 근처에 여기 말라카 해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기 인도네시아 있고 이렇게 태국 반도 나오고 거기에 해협인데 전 세계 해운 물동량의 90%는 고기를 지나가게끔 돼 있어요. 요지거든요. 근데 그게 해협이에요. 좁아요. 두 배가 이렇게 가려면 수심도 제한이 되고 말라카 해협을 지날 수 있는 가장 큰 배. 그런 식으로 있고 요 분야 사람들이 이제 파나막스 하면 머릿속에 대충 컨테이너선은 맥시멈 5,000 TEU, 뉴 파나막스 하면 12,000 TEU 이런 식으로 알아야 돼요. 이 분야에는. 그런 게 있고 에어 드래프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강을 지나는데 브릿지가 있으면 너무 높으면 다리에 걸리잖아요. 경인 누나 같으면 에어 드래프트가 몇 미터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5m인가 18m인가 그렇거든요. 인천대교 밑을 지나려면 또 제한이 되겠죠. 네, 그런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설계 치수를 이렇게 제한하기도 합니다. 자, 다른 조건이 있는데요. 카고 로딩, 언로딩 어레인지먼트가 있습니다. LNG선은 배 미드쉽에 이렇게 로딩암을 탁 달아갖고 거기에 항구의 로딩암이랑 배의 로딩암 이렇게 탁 맞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특별한 항구에는 로딩 퍼실리티가 이렇기 때문에 이걸 맞춰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 부산항으로 가자면 내가 컨테이너선이에요. 부산항의 컨테이너 항만에 가면 항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컨테이너 키 크레인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내가 부산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컨테이너 하역을 하려면 내 배에 컨테이너를 가득 실어도 이 밑에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런 조건으로 또 뭘 제한을 하기도 하고
컨테이너선이 이게 빔이라서 리치가 제한이 돼 있어요. 이렇게 리치가 제한이 돼 있는데 내배가 이렇게 넓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다 고려해서 이렇게 배폭은 맥시멈 요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이런 거 배를 이렇게 샀다가 하역 못하면 돈 버리는 거 뭐 그렇죠? 미니멈 랭스 오브 플랫 오브 사이드라는 게 있는데 배를 여기 목선을 보면 아시겠지만 컨테이너선 같은 거면 되게 이렇게 앞뒤가 굉장히 갸름하고 중간에는 평평한 데가 있죠. 근데 배를 접안을 하려면 그냥 되면 배가 움직이면서 부딪히니까 팬더 같은 거를 넣어요. 팬더가 뭔지 알죠? 고무 풍선 같이 충격 흡수하는 애인데 배가 너무 이렇게 되면 팬더를 여기밖에 못 대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 평평한 면이 최소한 이만큼은 돼야 된다. 이런 거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저 항구에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항구마다 또 파도 조건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로 뭐 노이즈 규제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에어 폴루탄트, 삭스녹스 딱 제한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발라스트 워터 레스트릭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해양 생태계가 섞인다고? 발라스트 워터 뭔지 알죠? 예. 배가 화물을 안 실었을 때는 가라앉질 않습니다. 그러면 프로펠러가 뜨는데 그러면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프로펠러를 잠길 만큼 혹은 배를 짐을 실었는데 짐만 실었다고 얘가 무조건 평형이 되지 않아요. 무게중심이 막 바뀌니까 삐뚤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안 좋으니까 그거 맞추기 위해서 이제 발라스트 탱크에 바닷물을 채워갖고 이제 딱 다니는데 중동 앞바다에 있는 바다를 우리 부산 앞바다에서 이렇게 하면 뭐 갑각류 뭐 여러 가지가 섞여서 생태계 파괴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숫자는 기억 안 납니다만 뭐 200km 밖에서 발라스트 워터를 한번 헹궈야 된다는 등, 뭐 살균을 해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발라스트가 아예 없는 그런 배도 요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개념 설계상으로.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역시 교과서에서 퍼온 표입니다. 주로 내가 어떤 항만을 다니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텀 프로젝트 하실 때 혹시 이런 게 있으면 각각 항목을 한 번씩 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규정이 있어요. UN이 뭔지는 다 아실 거고 UN 산하에 IMO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이 있는데 여기서 규정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엑선 발데즈 같이 엄청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은 이후로 더블 헐로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거든요. 네, 그런 데서 만든 그 IMO는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플렉 스테이트, 파나마 배면 파나마의 국법의 지배를 받겠죠. 네, 그런 거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폴트 스테이트, 부산항에 들어오려면 부산항에 접안을 하는 순간 이제 부산항의 규정을 따라야 돼요. 대한민국에. 예, 그것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선급이라 그러죠. 이 안전을 보장하는. 자, 선급이 왜 생겼냐면, 자, 보험이라는 게 해운 때문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죠? 굉장히 큰 사업인데 리스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거 갖고 보험을 매겨요. 그죠? 옛날에 실크로드 같이 혹은 후추 이런 것처럼 영국에서 큰 돈 투자해서 뭘 갖고 와서 항만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면 이제 대박 치는 거고 중간에 가라앉으면 쫄딱 망하는 건데 리스크를 이제 분산시키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보험료를 산정을 해야 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동차처럼 새 차는 고장날 확률이 적고 중고차는 높고 사고 났던 차는 또 더 높고 이런 거로 해서 보험료를 딱 차등 매기잖아요. 그거를 먼저 했던 데가
선급이에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소사이어티예요. 배를 딱 보여주면 이 배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보고 얘는 괜찮겠네. 보험료를 싸게 해도 되겠네. 이 배는 얘는 좀 곤란해서 보험료를 되게 높이 해야 되겠네 라고 했던 로이드 레지스터 오브 shipping 고기 산하에서 이제 저거부터 했었거든요. 예. 보험 때문에 먼저 생겼는데 이제는 요새는 어떻게 됐냐면 보험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구조역학이라든가 이런 걸 해갖고 계산을 하게 됐거든요. 통법으로 때려 맞춘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그게 규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성급의 규정을 만족시키는 배를 만들어 달라, 혹은 이 성급의 규정을 만족시키는 배를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선주가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서비스 스피드. 아시다시피 25노트로 주로 갈 배를 10노트로 땡기는 거는 돈 버리는 겁니다. 스위스팟이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해운회사가 결정하고요. 그거를 해운회사가 선주니까 스페시파이 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물동량, 그 다음에 코스트,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최적 해운 계획을, 마리타임 로지스틱스를 잘 한 다음에, 요거 이제 김태엽 교수님이 가르치시죠. 거기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선주가 결정하는 거고요. 엔듀어런스는 항속거리라고 하는데 얼마를 가야 되느냐. 예를 들면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데 하와이쯤 가서 기름이 다 떨어지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다니는 루트에 최대 길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주유하고 한 번 식료품, 민물, 프레시워터 이런 걸 다 실은 다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 이게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얘가 있는데 2만 해리를 18노트로 다녀야 되는데 15% C 마진을 줘야 된다. 마진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C 마진. 그다음에 어디셔널 비상을 위해서 4일치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미국 핵잠수함 같은 이상한 애들이 있거든요. 연료 보급을 안 합니다. 핵이기 때문에. 근데 엔듀어런스가 잠항 거리가 6개월밖에 안 돼요. 왜 그런가요? 식료품이 다 떨어지거든. 잠항 거리를 1년으로 늘릴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다. 음식 때문에 그래요. 음식 때문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산소도 만들어내요. 거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시스템이기 때문에 환경을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거친 바다를 다닐 배들,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이제 업계 용어로 오션 고잉 베셀이냐, 아니면 연안에만 왔다 갔다 하는 배냐에 따라 생긴 게 완전히 달라요. 그죠? 호수에서 다닐 배랑, 예를 들면 대청호에서 수질 감시한다고 통통통 다니는 그 배 모양이랑 태평양 건너갈 배랑 크기도 좀 다르지만 비슷한 크기라도 모양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환경이 다르니까. 자, 포어바디가 뭔지는 알죠? 선수부. 그 다음에 어퍼덱은 상갑판. 나중에 관련 서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가 위에 쳐서 오니까 어퍼덱이 이렇게 좀 솟아 올라오고 밖으로 이렇게 플레어가 져야지 치는 파도를 이렇게 갑판으로 안 올라오게 막겠죠. 그 다음에 거기를 바닷물이 찰싹 치는 그 슬래밍 포스가 크니까 구조도 단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대청호 다닐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베셀 라인은 뭐냐면 라인스라고 해서 우리가 선도라고 그러는데 형상이 어떻다 이 얘기입니다. 배 라인스에 따라서 이 부유체 운동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또 선주로서 굉장히 거친 바다를 가니까 비슷한 조건에서 스케일 모델 테스트를 해서 그게 안전하다는 검증을 해와라 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 하다면. C 마진, 거친 바다를 가면 저 잘 안 나갑니다. 그죠?
우리가 차를 아스팔트에서만 몰다가 자갈밭 가면 안 나가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니까 마진을 좀 줘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규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해군에서 있었죠? 예, 배 탔죠? 예, 황천시에 배 위에 있는 사다리에 올라가 봤어요? 예, 이렇게 가다 보면 가속도 때문에 막 이렇게 되잖아. 잘못하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배는 이렇게 동그란 그 테두리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난간을 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면 이거 뭐죠? 이렇게 거는 거, 작업자들이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되고요. 환경이 예를 들면 극지방으로 가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용접, 굉장히 저온에서도 잘 견디는 용접, 스틸 재료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얼음이 덕지덕지 붙으면 보건성이 나빠질 수 있고요. 무게가 막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얼음이 조금 붙는다고 배가 퐁 가라앉아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 고려해야 되고, 인슐레이션 당연히 필요하고, 히팅, 적도에서 노는 요트에 전혀 필요 없는 히팅이 여기서는 아주 핵심적인 그게 되겠죠. 디아이싱 이퀴먼트라고 가만히 있는 크레인에도 얼음이 이만큼 붙어버리거든요. 그거를 사람이 망치로 깰 수 없으면 스위치만 넣으면 스팀이 뿜어져 남아서 하여튼 미션을 할 수 있게 디아이싱 하는 그런 장비가 필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디자인 라이프도 역시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 자동차는 뭐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년도 타고, 어떤 사람은 20년도 타고 뭐 그렇죠. 근데 배는 보통 20에서 25년을 타고요. 뭐 특수선일 경우에는 훨씬 짧을 수도 있고 훨씬 길 수도 있어요. 천안함이 몇 년 된 배였죠? 25년보다는 길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하여튼 예, 보통 오래 탑니다. 예, 돈도 없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 오래 타려면 내구성의 문제인데, 역시 자동차처럼 생각하면 돼요. 소모품은 계속 가는 거 맞고, 갈 수 없는 본체, 핵심적인 부품의 내구성 어떻게 하느냐. 자동차도 보면 녹 스르면 안 되니까 코팅, 퀄리티 고져야 되고, 5년만 탈 배랑 25년 탈 배는 코팅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디자인에도 퍼티그를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되고, 아웃피팅도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탈 때 엔진을 쉽게 고칠 수는 있게 만들어야 되지만, 엔진을 쉽게 갈 수 있게 만들 필요는 없죠. 자동차 수명이 엔진 수명이니까.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퀄리티 앤 머시너리 스탠다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안전규정, 환경,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프로포션 플랜트를 스페시파이 할 수 있거든요. 뭐 듀얼 퓨얼 엔진에 뭐 바틸라 엔진으로 요걸 해주고 요거 완전히 다 주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메인 프로펄션도 그렇고 발전 시스템도 그렇고 항법 장치, 자동화 장치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 하고 적당한 걸로 제한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닝 앤 어코모데이션은 이제 사람을 얼마나 쓸 거냐,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어떤 어코모데이션을 할 거냐인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상선의 경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되게 적게 타고 공간도 풍부하기 때문에. 근데 여객선, 크루즈십 같으면 이게 핵심이 되겠죠. 해군배도 배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교 침실이랑 사병 침실 달리 해줘야 되거든요. 크루즈선에서는 1등석, 2등석 이것들 당연히 구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사람이 타면 다 필요합니다. 화장실, 침실, 식당 뭐 등등등 다. 사람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최적입니다.
예. 헐 스트럭처 뭐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퀄리티 메인터넌 예 일반적인 얘기라 이렇게 넘어가고요. 아까 말했던 토니지 어퀴지션 얼터너티브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세단 살 때 야 소나타 연비 얼마야? 어코드는 연비 얼마야? 그 얘기예요. 1톤을 나를 때 얼마 드느냐 그걸로 이제 하는 거고요. 뭐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교과서에 나온 건데요. 컨트랙트 프라이스랑 토탈 프로젝트 코스트 항목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베이스 프라이스가 있고요. 이건 뭐 배 만드는데 얼마 든다. 중간에 이게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배 처음에 주문하고 배달할 때까지 2년 혹은 3년 어떤 배는 5년씩 걸려요. 항공모함 같으면. 그러면 중간에 설계 변경이 분명히 생길 수 있으면 그냥 바꿔달라고 한다고 바꿔주면 안 되잖아요. 변경할 때마다 얼마씩 더 내라 하는 그런 거 미리 다 계약을 하고요. 퍼포먼스 인센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25노트 내주기로 했는데 27노트가 나네? 똑같은 연비로. 그러면 인센티브 얼마를 준다든가 아니면 24개월 후에 내가 받기로 했는데 22개월 만에 주면 더 좋잖아요. 자동차도 주문하고 2주 기다리고 했는데 1주 만에 오면 기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 다 계약하고요. 뭐 오너 퍼니시드 이퀴먼트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따로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등록비 무슨 뭐 취득세 등등등 다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배에 붙어 다니는 선원이 있어요. 선원을 그 배에 스페시픽하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저 배 몰았던 사람 그냥 여기다 넣으면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배가 있어요. 똑같은 그렇고 그런 탱커를 하던 사람을 저 똑같은 탱커에 하면 되지만 예, 뭐 저기 참수리 탔던 사람을 윤영화함에 갖다 넣는다고 그 다음날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코스를 이렇게 하고 뭐 기타 등등 있습니다. 이런 걸로 되고요. 다 고려를 해야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